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7장이었던가요? 8장이었던가요? 아무튼,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SQLD 시험에, SQLD에 대한 공부는 다 마쳤어요. 그죠? 다 마쳤기 때문에, 물론, 그 SQLD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론과 실습을 겸하면서 했지만 그 부분에서 전부 다 100%다 출제가 될 수는 없어요. 보셨다시피 한두 문제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우리는 뭡니까?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6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둘 다 합격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 보시고 하다 보면 평균 보통 80에서 95점 뭐 94점 뭐 이 정도 사이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이미 기출되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기 전에 이 파일도 여러분들한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다 파란색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그 파란색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난 뒤에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찍은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풀이를 하고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하고 정리를 해 놓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벼락치기로 해봐야 실무에서 쓸 수가 없죠. 그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신의 공부 방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신 기출문제 32회인데요. 이거는 2019년 3월 16일 날 시행이 됐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과목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고요. 10문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4문제 이상은 맞춰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보죠. 1번. 분산 데이터베이스 특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서버를 이렇게 원격지에다가 두고 이제 사용자는 마치 하나의 서버에 접속하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면 우리가 장점이 뭐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용량의 확장이라든지 신뢰성, 가용성, 뭐 효용성, 뭐 빠른 응답, 뭐 통신 비용 절감, 뭐 그리고 데이터의 가용성과 신뢰성 증가 뭐 많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역 자치성. 이거는 이제 분산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의 자치성을 갖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요것만 봐도 이해가 되죠. 그죠? 점진적 시스템 용량 확장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빠른 응답 속도와 통신 비용 절감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처리 비용의 감소 이거는 증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수행을 하면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원격지에다가 구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처리 비용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요. 증가.
그런데 증가가 되더라도 빠른 응답 속도와 장점이 오히려 많다면 분산 데이터베이스 대다수가 근데 회사에 가면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오류의 잠재성 증대. 맞죠? 왜?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서버실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오류가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잠재성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증대가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처리 비용은 증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개로 나눠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은 증가가 되더라. 그리고 오류 잠재성은 당연히 증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점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라든지 처리 비용이 증대가 되고, 그리고 오류의 잠재성의 증대가 되고, 뭐 설계나 관리할 때 복잡성과 비용이 또 증가를 하죠. 그리고 통제가 어렵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고 제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됐죠? 예. 자, 2번 다음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링 관점입니다. 관점. 그죠? 관점은 무엇인가? 자, 업무가 어떤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데이터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관점이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었죠. 데이터 관점,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이거 그쵸? 이거는 그러면 일단 틀렸죠, 그죠? 이거는 이런 관점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관점이 뭐였습니까? 업무가 어떤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데이터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데이터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복기를 제가 간단하게 시키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이거 앞에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프로세스 관점은 우리가 업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델링하는 방법, 관점, 그게 바로 프로세스 관점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이라는 것은 업무가 처리하는 일의 방법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관점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우리 1장에 1과목인가에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 관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3번 다음 해시 조인이다. 그죠? 해시 조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답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해시 조인은 한번 봅시다. 해시 조인은 조인 칼럼에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기법이다. 해시 조인은 인덱스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인덱스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너 조인이라든지 아우터 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PK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해시 조인은 아시다시피 작은 테이블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조건이 PK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해시 조인은. 예. 그 다음 두 번째, 해시 조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조인을 수행하기 때문에 equal로 수행하는 조인인 동등 조건 이외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아니죠. 이 동등 조건, 즉 다시 말해서 조건 영역이 니꼬르가 되는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해시 조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조인이 마찬가지죠. 그죠? 예. 물론 아우터 조인은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대해서 다 긁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 긁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만 해시 조인은 그렇지 않죠. 그죠? 이너 조인하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꼴이 되는 동등 조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해시 테이블을 저장할 때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보다 커지면 이거 초과한인데 초과한 크기를 제외한 영역만큼 메모리에 적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죠? 우리가 메모리의 영역보다 크기보다 데이터의 용량이 더 크면 하드디스크, 그죠?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가상 디스크, 즉 임시 영역 디스크로 저장을 따로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였죠. 맞죠? 예. 그 다음 4번 조인 작업을 수행할 때 결과행의 수가 적은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얘기죠. 그만큼 응답 속도가 그러면 빨라지겠죠. 비교 횟수도 작아지고. 이거는 아마 우리가 옵티마이저 그 최적화의 원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속성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보죠. 다른 속성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속성으로 보통 계산된 값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 다른 속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로세스 설계 시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많으며 가급적 속성을 적게 정의하는 것이 좋다. 자, 뭐예요? 다른 속성의 영향을 받아서 따로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안 봐도 알잖아요. 뭐예요? 파생 속성이죠. 파생이 기본 속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 연산을 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하든 아니면 뭐 평균을 구하든 간에 그러한 속성이 파생돼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파생 속성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속성 같은 경우는 업무로부터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있잖아요. 거기서로부터 우리가 추출한 모든 속성을 우리가 기본 속성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파생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기본 속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 속성은 우리가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 이외에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서 업무를 규칙화하기 위해서 속성을 새로 만들거나 변형하여 우리가 정의하는 속성, 그죠? 그래서 원래 속성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형하여 만든 코드성 속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연관 속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4번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5번 안시 그리고 SPARC
요거는요, 우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의 한 종류인데,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진 서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시, SPARC의 3단계 구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3단계 구조.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단계를 나눌 때 뭡니까? 3단계 구조 중에서 우리가 했던 게 외부 스키마도 있었고, 그리고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 그런데 응용 스키마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외부 스키마, 외부 단계, 이거는 사용자 관점,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머가 아니고요. 응용 프로그래머, 각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제 의미를 하고, 우리가 외부 단계라고도 하고 스키마라고도, 외부 스키마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념 단계는 DB에 관한 사용자의 공동체의 관점, 즉 한 조직의 전체를 위한 DB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개념 단계죠. 그리고 내부 단계는 딴 거 필요 없죠. 내부 스키마 하면 바로 우리는 물리적 저장 장치 관점으로 DB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표현하는 단계, 스키마를 우리는 내부 단계라고 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응용 스키마라는 건 없었어요. 그죠? 예. 자, 6번 한번 보죠. 테이블의 반정교화 기법 중 데이터의 무결성을 깨뜨릴 위험을 갖지 않고서도 데이터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은, 즉 데이터의 무결성을 깨뜨리지 않는다. 우리가 알기로는 반정교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교화를 실행을 하다 보면 데이터 이제 테이블이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인도 많이 일어나고 응답 속도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에 약간의 중복은 허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반정교화 기법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의 무결성을 깨뜨릴 위험을 갖지 않고서,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중복성이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중복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걸 보면 되겠죠. 테이블 반정교화는 중복이 추가가 되는 거죠.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컬럼 반정교화와 테이블 반정교화는 데이터 무결성에 영향을 줍니다. 테이블 반정교화, 컬럼 반정교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데이터 반정교화는 저도 보지를 못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중복 관계를 추가해 줌으로써 데이터 무결성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에 가면 반정교화 기법을 거의 사용을 하긴 하는데, 뭐 우리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머 마음이에요. 그냥 정교화만 수행을 해서 테이블 분해해서 조금 응답 속도가 느릴 값이라도 뭐 다른 인덱스나 옵티마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속도를 좀 높이는 그러한 튜닝을 하지, 중복은 웬만하면 가져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특히 중요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죠? 예.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다음 보기 중 엔터티 관계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거 어디서 우리 문제 하나 본 것 같은데요. 그죠?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 한번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한 개의 엔터티는 두 개 이상의 인스턴스 집합이어야 한다. 맞죠? 그죠? 예. 인스턴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레코드라고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엔터티는 관계를 두 개까지만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현업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테이블 조인해 놓는 게 3개, 4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온다든지 삭제가 되면 자동으로 트리거라는 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프로시저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함수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티는 관계를 2개까지가 아니라 n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n개까지 막 너무 많은 조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적게 가져가자라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조인이죠. 그죠? 그래서 2개까지만 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한 개의 엔터티는 2개 이상의 속성을 갖는다. 맞죠? 한 개의 속성은 한 개의 속성 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예. 이거 왜 7번이 2개로 돼 있죠? 뭐 일단 풀죠. 예. 자, ERD 뭐예요? 관계 모식도 나타내는 우리 데이터 모델링하는 도구를 우리가 ERD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ERD로 구성된 엔터티 구조에서 전체 비율 중 98%에 해당하는 일반 고객 정보 엔터티와 2%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 고객 정보 엔터티가 있으며 로그인 정보가 공통적으로 존재할 때 이 엔터티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우리 이거는 저만 봤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1번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요. 자, 모든 테이블을 통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다. 요거는 좀 그렇죠. 예. 98%, 2% 근데 법인이고 개인이단 말이에요. 일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 방식은 조금 힘들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2번 2개의 서브 타입으로 나눠서 저장을 한다. 이게 가장 알맞겠네요. 왜? 법인은 법인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이렇게 아무리 비율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언젠가는 증가를 할 거란 말이죠. 데이터는 계속 증가를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꽉 차 있으면 좀 비워주고 이것도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3번은 공통 속성인 로그인 정보를 별도로 두고 로그인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일반 고객 정보와 법인 고객 정보도 별도의 테이블로 생성한다. 이것보다는 2개의 서브 타입으로 나눠서 저장하는 게 맞아요. 하나의 로우에 그 회원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원래 좋습니다. 자, 위 보기 모두 성능 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하다. 그렇지 않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자, 2개의 엔터티 간의 관계에서
참여자의 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으로 1대1이 있고요. 1대 M이 있고요. M 대 M이 있었어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다. 그죠? 자, 방식이 있는 것을, 이러한 방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카디널러티였죠. 관계차수였어요. 그죠? 관계차수에서 카디널러티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관계차수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지금 이제 정규화 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3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래요. 그죠? 제3정규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1정규화는 일단은 원자값, 원자성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모든 속성이 중복된 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정규화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2정규화는 식별자의 부분 속성에 대해서만 종속관계인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그래서 이제 종속관계인 완전 함수 종속을 구성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기본 키가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그때 우리는 이정규화를 실행을 하죠. 맞나요? 그리고 제3정규화는 뭐였습니까? 식별자가 있었어요. 그죠? 식별자를 제외한 일반 속성들 간의 종속성, 이행함수 종속성이었죠. 그죠? 그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제3정규화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한번 보죠. 모든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게 1정규화죠. 그죠? 예, 이거 한칸 띄우고요. 1정규화고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속성은 반드시 기본키 전부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게 맞나요? 예? 이게 맞나요? 기본키에 전부 다 종속될 것 같았으면 그거는 뭐 제가 상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속성 간에 종속성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맞네요. 그죠? 부분 함수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행함수 종속성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거하는 게 바로 제3정규화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4번은 다수의 주식별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우리가 BCNF 보이스 코드 정규화였죠. 기억이 좀 한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죠. 그죠? 예. 그래도 시험 칠 때까지는 잊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속성 간에 종속성을 가지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행함수 종속성을 의미합니다. 이행함수 종속성을 의미를 하죠. 그죠? 예, 이때는 제3정규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0번이죠. 자, 데이터 모델링의 마지막 문제고요. 자, 아래의 내용은 주식별자의 어떠한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계정 그룹이 있네요. 그리고 그룹 아이디가 PK이고 그룹명에서 권한까지 뭐예요? 일반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있고요. 계정의 테이블에는. 그리고 그룹 아이디가 포린 키로, 외래 키로 이거와 지금 현재 조인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주식별자의 어떤 특징을 이거는 가지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ERD 관계에서 계정 그룹 있죠, 이거. 그죠? 계정 그룹. 계정 그룹은
다수의 계정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계정은 맞잖아요.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정은 반드시 단 하나의 계정 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되죠. 맞잖아요. 예. 이 계정이 있으면 단 하나의 그룹 아이디에 왜 PK니까 들어가야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자, 계정은 다수의 계정 그룹을 가질 수 있다. 아니죠. 계정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2번 계정은 반드시 계정 그룹을 가져야 한다. 왜? 외래키랑 연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가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정 그룹은 사용자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아니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 4번 계정 그룹은 다수의 사용자를 가질 수 없다. 아니죠. 계정 그룹은 뭐예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식도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0문제 풀었는데 50문제까지 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습관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실습으로라도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을 다시 복기를 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한 번이라도 더 복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보통 한 30분 내외로 찍으려고 하는 건데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또 이어서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이해에서 여러분들 한 6개 이상은 맞추셨겠죠? 예, 6, 7개. 저만의 기대인가요? 자, 아무튼 그렇게 알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